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바쁜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선생님께서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3일은 정신과 의사로, 그리고 또 3일은 꿈 PD로 일하고 있는 최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꿈 PD라는 말이 좀 낯설게 여겨지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꿈 PD가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인생이라는 것은 꿈을 이루어가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여기에 보낸 어떤 그 분과 또 우리와 약속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 유전자에 심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새 뭐 SF 영화 많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칩을 심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칩을 심고 왔는데 우리들은 태어날 때 기억 상실증으로 태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점점 그 칩이 발현되려고 하죠. 그때 우리는 꿈을 느끼기 시작해요. 아, 이걸 하고 싶다. 간절히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건 결국 꿈이라는 아주 장대한 드라마를 이뤄내는 그런 인생은 그 드라마인데 요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꿈 드라마의 주인공인 거를 잊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도 꿈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내가 PD 역할 좀 해볼게요. 우리 드라마의 PD 역할이라는 게 정말 주인공이 제대로 자기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또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칩 안에는 꿈 PD의 칩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꿈 PD라고 하는 그 직업이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이 아닌데 선생님이 선생님에게 스스로 그 타이틀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고 또 많은 직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직업의 첫 이름을 쓴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뭐 용기랄까 배짱이랄까 이런 게 참 두둑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부럽기도 네.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자기 꿈을 그렇게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칩에 기억된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기억 상실증이 좀 심하게 걸려서 태어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아니, 원래는 기억상실증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점차 기억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사회가 최면을 많이 걸어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야 살아남는다. 뭐 이런 최면을 걸다 보니까 자기 칩이 발현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누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뭐 자기는 꿈이 없다. 뭐 옛날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으네요. 뭐 제가 꿈을 이루겠어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마 그 외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가장 큰 게 아마 두려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 최면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 뭐가 될래? 라고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질문 역시도 현재 있는 어떤 직업 중에서 마치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식의 질문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상상력도 좀 제한이 되고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독창성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너는 뭐가 될래가 아니라 넌 뭘 할 때 즐겁니? 아니면 넌 뭘 사람들과 나누고 살고 싶니?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조금 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또 뭐 좀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직업이라고 알고 있는 건 한 20개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한 대학생 때 되면 한 200개 정도 안 돼요. 그런데 직업을 물어보기보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뭐 그 네. 말이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박정훈 선생님 말씀 정말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데가 흔히 말하는 그 사교육 1번지라고 하는 그런 그 교육열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면 또 선생님께서 소아 전문의시죠.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교육 문제로 또 고민하는 학생들 또 학생이 고민한다기보다는 사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엄마들이 거기를 많이 데리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저는 이제 일반 신경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의도 되기도 해서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은 중학생부터 한 80세 노인까지세요. 그리고 저는 저의 특성상의 문제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 50% 분들은 심한 정신병이다 그런 분은 거의 안 오시고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좀 해결하고 싶다 하고 오는 분 50%. 또 하나 50%야말로 진짜로 나 꿈 PD한테 한번 도움받아 볼래. 뭐 그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와요. 엄마들이 애가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다. 얘 좀 꿈 좀 찾아주세요. 라고 오는 그룹. 또 하나는 어떤 애들은 정말 꿈을 찾았어요. 한 네. 고2, 고3 정도 되면. 찾았는데 집중이 안 돼.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뭐 모의고사 때까지는 너무나도 잘 봤는데 진짜 실전 시험 때는 실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오시는 게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문제고요. 그리고는 저한테는 20대부터 70대의 성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거의 내가 이거 잘 살고 있는 건가? 나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문제로 많이 오시고 특히 베이비 부모들 많이 오세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사실 선생님께 할 게 아니라 본인에게 했기 때문에 또 찾아온 게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 네. 그거는 선생님 처음 말씀하신 그 칩이 있다면 그 칩에서는 A라는 칩을 자기가 또 선택을 했을 텐데 그 칩을 삽입을 하고 왔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그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공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꿈이 없다고 불행하게 살지 않아요. 그게 언제부터 불행해지냐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갑자기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밥 먹고 잘 살고 있고 뭐 애인 생기고 뭐 애들 잘 키우고 있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꿈이 있든 없든 뭐 행복한가 보다 하고 사는데 어느 순간에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오고 또 때로는 일하다가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뭐야?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생각할 때 꿈이 없는 게 치명타 역할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저한테 오시는 분은 뭐냐면 아주 큰 결정을 하셔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큰 결정을 하는데 어떤 A라는 결정을 하든 B라는 결정을 하든 A는 장점만 있고 B는 단점만 있다면 누가 고민을 하겠어요. 네. 다 장점, 단점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인생이 항상 어려운 것 뭐 같아요.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한테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데 그때 꿈을 찾아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꿈을 가진 사람은 시련과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요. 또 시련과 고난 때문에 꿈을 이루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 자질들을 더 연마하시게 되고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꿈이 있으면 사실은 결정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옳고 저게 옳고라는 건 없어요. 근데 내 꿈을 안다면 내 꿈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드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시련이나 고난이 자기 꿈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계획한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자 선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하기만 했다면 그냥 계속 자기가 그렇죠. 원래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잊고도 잘 살 텐데 그게 아니니까 어쩌면 그 시련도 자기 뭐 무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에서 보내주는 그렇죠.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야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뭔가 정말 이렇게 브레이크를 확 걸 수 있는 방법이 뭐 그게 이제 고통이거나 때로는 뭐 병일 수도 있고 좀 잠시 쉬어서 갈 수 있도록 아,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게 선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선물이에요. 장애물도 선물이요. 고난도 선물이요. 또 꿈을 이뤄가는데 뭐가 부족한데 어느 날 그 부족한 돈이 온다든가 스승이 온다든가 이것도 선물이요. 모든 건 선물입니다. 모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꿈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꿈이라고 하면 딱 처음에 생각할 때 최종 그러니까 파이널 마지막 그 꿈을 꿈이라고 얘기해야만 하는 건가? 뭐 이런 질문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것도 꿈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꿈이 꼭 하나여야 되나요? 뭐 두 개, 세 개면 안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도 받으실 것 같아요. 수없이 듣죠. 근데 꿈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제가 만 50세 될 때부터 꿈에 대해서
미친 듯이 빠져서 이제 꿈 PD 역할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영화, SF 영화처럼 우리 유전자에 이제 칩이 있어서 그것을 발현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갈 길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단계가 있어요. 지금 아직 아기 때인데 음악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음악을 할 운명이라고. 그때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애들하고도 잘 어울려고 학교에서도 잘 어울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칩도 발현하는데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계마다 간절한 것이 생겨요. 아, 나는 뭐 이거를 열심히 해서 고담으로 가야지. 뭐 이렇게 가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밥 굶고 있다. 밥 굶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너는 음악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밥 굶더라도 해. 그렇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밥을 굶고 있다. 당연히 밥 먹을 일을 뭐를 해서라도 벌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밥은 먹기 위해서 내 생리적 욕구를 위해서 일은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단 1분이든 2분이든 10분이든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조금 10분, 20분이 쌓여서 나중에 어떤 자신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면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저절로 생존의 문제도 해결이 그쪽으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 내가 꿈을 찾았다 그러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걸 버리는 데 먼저 초점을 둬요.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자식이 굶고 있는데 뭐 걔 우유 안 주고 나만 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유 줄 거 주고 다 하는데 나는 정말 10분을 조금 덜 자고 이거 할 거야. 20분을 더 자고 이걸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 그렇게 왠지 되는 것 이것도 같아요. 저의 고정관념이었을 것 같은데 진짜 꿈을 찾으면 다 거기다 완전히 몰입해야지 그거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10분이든 20분이든 그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좋은 거 그게 어쩌면 꿈일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네. 선생님께서 그 꿈PD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법칙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법칙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뭐 감히 법칙을 만들었겠습니까만은 제가 제 꿈을 어렵게 또 이뤄보고 남이 꿈 이뤄가는 걸 도와주다 보니까요. 아, 이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고 그것을 내 언어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법칙 이름을 제가 그냥 한번 줘봤는데 비, 좋아, 하하예요. 우리 상상할 때 아, 비가 오네. 좋아. 아하. 웃는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은 뭐냐면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 4단계를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록 나는 머리가 나쁘지만 나는 비록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나는 비록 어떤 혜택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나는 키가 작지만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머리가 나쁘지만 하여튼 이런 비록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좋아하는 거의 정의가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천재성 또 얘기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좋아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또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시간만 있으면 열심히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 그것을 열심히 하고 또 하면 반드시 하늘이 돕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그냥 제 용어로 비조와 하하 법칙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록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왠지 꿈을 이룬 사람들은 비록 없이 이미 성공한 모습만 우리에게 또 보여지니까 저 사람은 그래서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혹은 공부를 잘해서 뭐 이렇게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만 되지 그 사람의 비록이 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비록이 있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왠지 비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비, 좋아, 하하 이 4가지가 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참 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이 참 중요한데 제가 딴 나라 사람들 만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한류가 분다는 건 알았지만 나는 그렇게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너무 재밌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비록을 아주 강조해줘요. 네. 그래가지고 부잣집 딸로 태어났는데 그 딸을 어떻게까지 하냐면 납치당해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해. 그런다는 식으로 해서 아주 비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또 가진 장점이 있어요. 조화에 해당하는 걸로 뭐. 아주 어떤 재능이 있다든가 아주 예쁘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스타로 쫙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나라 영화는 거의 꿈 드라마예요, 사실은. 근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비록이 저번에 개콘 보니까 개국 콘서트 보니까요. 시청률 올리기 무슨 그런 게 있던데 비록을 강하게 하면 나쁘게 비참하게 하면 할수록 이게 수율이 오르는 것처럼 꿈 드라마도 시청률만 오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정말 기분이 아주 보람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또 변호사가 되더니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들에겐 사람들 흥미 없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너무 가난하다가 집도 행상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리어카 끌다가 사법고시 되더니 변호사가 되더니 좋은 일까지 하더라.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드라마에서도 부잣집 아들로 크다가 변호사 된 사람 다 나쁜 역할만 맡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비록이 많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렇게 어려웠는데 이뤄낸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비록을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봉사한 거예요. 비슷한 비록을 가진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꿈을 주니까요. 근데 선생님도 또 그렇게 따지면 흔히 말하는 그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오신 분이고 지금도 의사로서 또 꿈피드로서 꿈을 이루고 살고 계신 분인데 선생님께도 비록이 있으신가요? 글쎄, 나는 이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요. 나는 말이죠. 지금 21세기잖아요. 네. 저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나 2kg 견디기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도 방송을 2개 올려줬잖아요. 이 21세기가 어떤 세기냐면 비주얼 시대예요. 이미지 시대. 이제 책을 읽는 시대가 아니라 책을 보는 시대거든요. 그 비주얼 시대에 굉장히 조그맣게 태어났고 저 이제 무대에 쓸 일도 많은데 나는 무대 쓸 때마다 공포스러워. 뭐가 공포스럽냐면 내 조그만 책으로 과연 이 사람들한테 카리스마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비록이고 저는 체격도 작지만 굉장히 체력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의대 때나 그럴 때도 항상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저녁 9시를 넘기지는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강타한 거는 내가 42살 됐을 때 개업한 지 8년 돼서 아직도 빚도 있고 그럴 때 우리 막내가 초등학생 때 제가 유방암 4기였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비록이 있을까요? 목숨을 위협받는 어떤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저도 비록 참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